한겨울 새벽 재개발로 철거된 폐공장 냉동창고 안이었습니다. 13살 폐지 줍는 소년 윤지호가 밧줄에 묶인 채 얼어 죽어가는 노인을 발견했죠. 피로 얼룩진 고급 양복, 손목에 값비싸 보이는 시계. 누군가 일부러 버리고 간 게 분명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패딩을 벗어 노인을 감싸고 얼어붙은 손으로 밧줄을 풀어 리어카에 실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며칠 뒤 노인은 눈을 떴지만 모든 기억을 잃은 채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노인은 소년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양은 자신의 시계와 정확히 맞물렸거든요.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년의 펜던트에 숨겨진 비밀은? 지금부터 냉동 창고에서 시작된 운명적 인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한겨울 새벽 5시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가 온 세상을 얼려붙게 만들던 날이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구공장지대는 이미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어 폐허처럼 변해 있었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치고 버려진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을씨년스러운 풍경 속을 묵묵히 걸어가는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어요. 13살 소년 윤지호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지호는 녹슨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찾아다니고 있었죠. 새벽 공기는 차가워서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지호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할머니 박영순이 폐렴으로 쓰러진 뒤로 병원비와 약값을 벌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나와 폐지를 주어야 했거든요. 손은 동상으로 갈라지고 발은 동창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멈출 수가 없었죠. 할머니는 지호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주어야 하는데. 지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철거된 건물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게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으윽, 윽, 신음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신음소리가 분명했어요. 지호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죠. 이런 황량한 곳에서 새벽에 들리는 신음소리라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호야, 사람은 두고 오는 게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목숨은 돈보다 귀한 거란다. 지호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폐공장 건물 뒤편 철문이 반쯤 열린 냉동 창고가 보였어요. 녹슨 철문 틈새로 어둠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밀어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냉동 창고 안은 밖보다 훨씬 더 추웠죠.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안쪽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쓰러진 게 아니라 밧줄로 손발이 묶여 있었죠. 노인의 양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맞은 흔적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이미 마른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아, 할아버지. 지호는 황급히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지호는 귀를 노인의 입 가까이 대봤습니다. 후, 후.
아주 희미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지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분명 죽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호는 노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밧줄을 풀어야 했어요. 지호는 주머니 칼을 꺼내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은 두껍고 질겼어요.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넘게 걸려 겨우 밧줄을 풀어냈어요. 노인의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줬죠. 그러자 얇은 티셔츠 한 장만 걸친 지호의 몸에 추위가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흑, 흑. 노인이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지호는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13살 소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밖에 리어카가 있었어요. 지호는 온 힘을 다해 노인을 바닥에서 끌어 냉동창고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리어카에 실었죠. 리어카에 실린 노인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한 걸까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양복, 그리고 손목에 채워진 반짝이는 시계.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야 했어요. 지호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15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노인을 실은 리어카는 너무 무거웠어요. 쉬엄쉬엄 가느라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호의 집은 재개발 지역 가장자리에 있는 낡은 단층 집이었어요. 빨간 벽돌에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집. 지호는 리어카를 마당에 세우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 박영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호야, 기침 왔니? 추운데 괜찮았어? 네, 할머니. 근데 큰일이에요. 지호는 할머니에게 냉동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어요. 지호야, 그분을 빨리 안으로 모셔와라. 얼어 죽겠구나. 지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노인을 업었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온 힘을 다해 노인을 방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고 지호에게 따뜻한 물을 데우라고 했습니다. 지호는 부엌으로 달려가 주전자에 물을 끓였어요. 그리고 수건을 적셔 노인의 얼굴과 손을 닦아줬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던 몸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없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호를 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목소리는 쉰 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여긴 제 집이에요. 할아버지가 냉동 창고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지호는 노인을 부축해 앉혔죠. 고맙네. 자네가 날 살린 거군.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호는 당황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방,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병든 할머니. 가난한 집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이런 곳에서 날 도와주다니. 노인은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할 가족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누군지, 왜 거기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지호와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상실이었어요. 노인은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편히 쉬세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우린 어르신을 돕겠습니다. 노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할머니와 지호를 바라봤어요. 지호는 문득 노인의 손목을 봤습니다. 시계가 있었죠. 고급스러운 금색 시계였는데 시계 뒷면에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자 2마리가 방패를 감싸고 있는 형태의 문양. 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양이 낯이 익었거든요. 지호는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주고 돌아가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펜던트를 열자 안에도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펜던트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손을 떨며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문양은. 노인은 자신의 시계와 펜던트를 번갈아 봤습니다. 똑같았어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양이었죠. 어디서 이걸 얻었나? 노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호는 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우리 가문의 표식이라고 하셨어요. 노인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뭔가가 떠오르려는 듯 했지만 완전히 기억나진 않았습니다. 자네 아버지, 성함이 윤성재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호는 노인을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드렸어요. 노인은 감사하다며 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죠. 지호는 노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냉동 창고에 버려진 걸까요? 그리고 펜던트의 문양은 왜 똑같은 걸까요? 할머니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야, 잘했다. 사람을 구한 건 옳은 일이야. 할머니, 이 할아버지 기억 돌아올까요? 그건 모르지. 하지만 하늘이 우릴 만나게 한 거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잠들기 전 노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지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기억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랑 오래오래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운명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할아버지 걱정되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얼굴색이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일어나 계셨어요. 기침은 여전했지만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지호야, 아침 준비해라.
저 어르신 일어나시면 드셔야지. 네, 할머니. 지호는 부엌에서 간단하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마지막 두부 반 모아 파 몇 부리를 넣어 정성껏 끓였죠. 국물 냄새가 방 안까지 퍼져나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처음엔 여기가 어딘지 몰라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어젯밤 일이 떠올랐는지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지호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네. 덕분에 오랜만에 편히 잤어. 아침 드세요. 많이 허하실 텐데. 지호는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박한 미역국과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노인은 그 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렇게까지 미안하고 고맙구나. 아니에요. 드세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왜 울어요? 맛이 없어요? 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이런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구나. 노인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요. 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노인은 지호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계속 폐를 끼칠 순 없어요. 제 기억이 돌아오면 보답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르신은 지금 갈 곳도 없으시잖아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저희랑 계세요. 하지만 할아버지, 저희랑 같이 있어요. 저 혼자 할머니 모시기 힘들었는데 할아버지가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지호의 말에 노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갈 곳도 없었고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럼 폐가 되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기억이 안 나니 자네가 편한 대로 불러주게. 그럼 민수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거든요.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민수 할아버지라. 마음에 드는구나. 그렇게 민수 할아버지는 지호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 할아버지는 몸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걸어 다니고 일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민수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할머니를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지호가 폐지를 주우러 나갈 때면 리어카를 같이 끌어주기도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호는 평소처럼 할머니와 민수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재계 10위 기업인 태강그룹의 최도연 회장이 실종되었습니다. 지호는 숟가락을 든 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중년 남자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냉혹한 인상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태강그룹 부회장 최태준 씨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인 최도연 회장의 실종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최태준 부회장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표정 없는 얼굴로 기자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께서 사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하여
아버지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윽! 민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호가 황급히 민수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도 놀라 다가왔죠. 머리가 너무 아파. 민수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화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화면 가득 비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무서워. 너무 무서워. 민수 할아버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지호는 얼른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화면 껐어요. 민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따뜻한 물을 떠다 줬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민수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갑자기 놀랐을 텐데.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뉴스 보시고 뭔가 기억나셨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저 화면 속 남자를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무서웠어. 마치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다. 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수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혹시 저 태강그룹이랑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이마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저 사람은 위험해요. 제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날 밤 지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뉴스 화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태강그룹 회장 최도연의 실종, 그리고 민수 할아버지의 반응. 혹시 민수 할아버지가 최도연 회장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민수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민수 할아버지를 냉동창고에 가뒀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수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찾아올지도 몰라요. 지호는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지켜야 해요. 누가 와도 절대 할아버지를 내줄 수 없어요.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 앞 골목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차였죠. 이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차였어요. 차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를 보더니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걸었어요. 네, 이 동네에 혹시 낯선 노인 본 적 있니? 지호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평온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모르는데요. 저 학교도 안 다니고 맨날 폐지만 주워서. 그래, 혹시 보면 우리한테 연락해. 사례는 두둑히 할게.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지호는 받지 않았어요. 전 휴대폰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됐어. 검은 차는 천천히 떠났습니다. 지호는 그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황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지호가 헐떡이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지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할아버지, 수상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방금 차에서 낯선 노인 봤냐고 물어봤어요. 민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어요. 역시 날 찾고 있구나. 할아버지, 어떡해요? 지호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지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지호야,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구나. 내가 여길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안 돼요. 할아버지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저희가 보호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민수 할아버지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이 착한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그날 이후로 지호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 밖을 나갈 때마다 주변을 살폈어요. 검은 차가 있는지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죠. 하지만 검은 차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골목 입구에, 때로는 폐공장 근처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색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호는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깼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문 밖으로 이상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어귀에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집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불이 꺼졌죠. 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민수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호는 민수 할아버지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지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지호는 몰랐습니다. 상황이 곧 더 위험해질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콜록, 콜록, 으윽.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칠고 가래가 끓는 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지호는 잠에서 깨자마자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죠. 지호야, 괜찮아. 조금만 쉬면.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민수 할아버지도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지호야, 당장 병원에 모셔가야 해. 이건 폐렴이 악화된 거야. 하지만 돈이.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만 원.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지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손목을 봤습니다.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그 고급스러운 금색 시계. 민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시계를 풀었어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팔자. 병원비는 내가 마련할게. 안 돼요. 그거 할아버지 유일한 물건이잖아요. 그거라도 있어야 나중에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민수 할아버지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야, 사람 목숨이 물건보다 중요해. 할머니를 살리는 게 먼저야. 민수 할아버지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힘을 냈어요.
지호도 할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민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계산했어요.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태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200만 원. 지호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입원 수속 진행해 주세요. 할머니는 병실로 옮겨졌고 링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금방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지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미가 짐만 되는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수 할아버지는 병실을 나와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행정 직원이 시계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고가의 시계인 것 같은데요. 당장 현금화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급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병원 근처에 귀금속 상점이 있긴 합니다. 거기 가시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귀금속 상점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상점 주인은 시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품 맞습니까? 이 시계는 시중에 몇 개 없는 한정판인데요. 팔고 싶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500만 원은 하는 시계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파신다니 300만 원 드리죠. 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시계가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호의 눈물 어린 얼굴도요. 좋습니다. 300만 원에 팔겠습니다. 거래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두툼한 현금 뭉치를 받아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행정실에 200만 원을 입금하고 남은 돈으로 앞으로 필요한 약값과 생활비를 준비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시계 파셨어요? 민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더 중요하니까. 할아버지. 지호는 민수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도 지호를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와 할머니는 자신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따뜻했어요. 하지만 민수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그 시계를 판 것이 큰 실수였다는 걸요. 귀금속 상점 주인은 시계를 보관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급 시계는 흔하지 않아요. 혹시 도난품이나 분실물일 수도 있죠. 주인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태강그룹 회장 최도연이 차고 다니던 시계와 똑같은 모델이라는 거요. 최근 실종된 회장의 시계가 왜 여기 나타난 걸까요? 상점 주인은 고민하다가 태강그룹 측에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도연 회장님의 시계를 찾고 계신가요? 제가 방금 그 시계를 구입했는데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최태준 부회장의 비서였습니다. 비서는 즉시 보고했고 최태준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꼬리를 잡았군.
그 시계를 판 사람을 추적해. 네, 부회장님. 30분 후 귀금 속 상점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상점 주인에게 시계를 판 사람의 인상착의를 물었어요. 60대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옷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병원 쪽으로 가더군요. 남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 300만 원 중 2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을 확인했어요. 입원 환자는 박영순, 그리고 보호자는 손자 윤지호였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세요. 비서가 지시했습니다. 행정 직원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비서는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행정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재개발 지역 끝자락의 낡은 단층집. 비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어요. 부회장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최태주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 밤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항생제를 투여받으니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 할아버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위험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저녁 6시쯤 민수 할아버지와 지호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잠들었고 집에 가서 짐을 챙겨와야 했거든요. 할머니가 입원하는 동안 필요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들이요. 집으로 가는 길, 지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누가 우리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민수 할아버지도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일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승용차 2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가방을 꺼내 할머니 옷가지를 챙겼어요. 민수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밥을 못 먹었거든요. 지호야, 밥 먹고 가자. 배고프잖니?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에 김치 몇 조각.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서로가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되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였어요. 지호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할아버지도 긴장한 표정으로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3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6명이나 내렸습니다. 지호야, 뒷문으로 나가자. 빨리. 민수 할아버지가 지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앞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기서 민수 할아버지는 지호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남자들은 냉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직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회장님? 지호는 놀라 민수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넌 태준의 부하로군. 기억이 돌아오신 모양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태준이 나를
민수 할아버지, 아니 최도연 회장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사회에서의 대립, 아들 태준의 배신, 그리고 냉동 창고에서의 폭행, 모든 게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상관없어. 아이만은 보내줘. 최도연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부회장님께서 모두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최도연은 지호를 꼭 껴안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지호야, 미안하다.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무서워요. 바로 그때 최도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태준에게 전해라.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대신 이 아이는 건드리지 마.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리더 격인 남자가 말했어요. 좋습니다. 회장님만 따라오시죠. 하지만 저항하시면 아이도 다칠 겁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울부짖었지만 최도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지호야. 할아버지 금방 돌아올게. 할머니 잘 돌봐드려. 남자들은 최도연을 끌고 나갔습니다. 지호는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한 남자가 막아섰어요. 네, 얌전히 있어. 안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쳐. 지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검은 차들은 최도연을 태우고 사라졌어요. 검은 승용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최도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지금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3주 전 태강그룹 본사 이사회실에서 벌어진 일들이요. 아버지, 이제 그만 물러나셔야 합니다. 아들 최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테이블 주변에는 8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어요. 태준아, 무슨 소리냐?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어. 최도연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냉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잘 굴러간다고요? 지난 2년간 순이익이 10%나 감소했습니다.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아버지의 경영 방식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그건 게다가 아버지는 회사 돈을 사회환원 사업에 너무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작년에만 200억 원을 자선 사업에 썼죠. 그 돈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했으면 지금쯤 회사는 더 성장했을 겁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해. 그런 낡은 생각 때문에 회사가 뒤처지는 겁니다. 태준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최도연 회장의 퇴진에 찬성하시는 분? 8명의 이사 중 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자네들, 나와 함께 이 회사를 키워온 사람들 아닌가. 하지만 이사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이 이미 그들을 매수해 놓았던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협박으로요. 결정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세요. 최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죠. 태준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야. 태준은 비웃었습니다. 곧 제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태준은 차갑게 속삭였어요. 조용히 물러나지 않으시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도연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승용차가 그를 가로막았어요. 남자들이 나타나 그를 끌고 갔습니다. 폐공장 냉동 창고였습니다. 남자들은 최도연을 밧줄로 묶고 폭행했어요. 회장님, 조용히 실종되세요. 그럼 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냉동창고에 버려뒀던 거예요. 얼어 죽게요. 그리고 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 작은 소년이 자신을 구해줬죠.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최도연은 정신을 차리고 밖을 봤어요. 태강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밤이었지만 건물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내리세요. 남자들이 최도연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최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그는 위스키 잔을 돌리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최도연은 차갑게 그를 노려봤어요. 태준아, 내가 날 죽이려 했구나. 태준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죽이다니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오시다니 정말 질긴 목숨이시네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전 원래 이랬어요. 다만 아버지 앞에서 착한 척 했을 뿐이죠. 태준은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전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니, 혐오했습니다. 돈을 펑펑 쓰면서 자선사업이니 사회환원이니 하는 걸 보면 구역질이 났어요.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남들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그게 기업의 책임이다. 책임?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기업의 목적은 오직 하나, 돈을 버는 겁니다. 최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아, 넌 아직 모르는구나. 진짜 부는 나누는 데서 생긴다는 걸. 태준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아버지 시대는 끝났습니다. 태준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 최도연 앞에 던졌어요. 여기 사인하세요. 회장직 사임서와 주식 양도 계약서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태강그룹 지분 40%를 저에게 넘기는 거예요. 미쳤구나. 내가 왜 그걸 하겠니? 태준은 냉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최도연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지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울고 있는 지호의 모습이었죠. 이 아이, 윤지호라고 하던가요? 귀여운 아이더군요. 아버지를 구해준 은인이라면서요? 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호한테 손대지 마. 그럼 사인하세요. 아버지가 협조하시면 그 아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거부하시면 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불쌍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최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호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알겠다. 사인하겠다. 최도연은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죠. 약속했다. 지호는 건드리지 마. 걱정 마세요. 저도 약속은 지킵니다. 대신 태준은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서울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골치 아파지니까요. 조용히 어디 시골에 가서 여생을 보내세요. 그럼 그 아이도 안전할 겁니다. 최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셔다 드려. 집까지. 남자들이 다시 최도연을 끌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최도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평생 키운 회사를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빼앗아간 겁니다. 하지만
더 비통한 건 지호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그 착한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승용차는 다시 지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쯤 도착했어요. 남자들은 최도연을 집 앞에 내려줬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십시오. 차는 떠났습니다. 최도연은 무너진 다리로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호는 거실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최도연을 보자 달려와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도연은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조금 진정된 후 최도연은 지호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태강그룹의 회장이었다는 것,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모든 걸 빼앗겼다는 것까지요. 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버리셨어요? 그랬지. 하지만 이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최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난 너와 할머니를 지킬 거야. 어떻게든.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호와 최도연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젯밤 일을 알면 걱정하실 테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모레쯤 퇴원할 수 있대. 다행이에요. 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태강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 이제는 아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태준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최도연은 지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호야, 내가 발견된 그 냉동 창고 기억하니? 네, 기억해요. 거기에 방범 카메라가 있었어. 폐공장이지만 관리 사무실에 녹화 장비가 남아있을 거야.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때 할아버지를 폭행한 장면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위험해. 태준의 사람들이 이미 그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을 거야. 그래도 가봐야 해요. 그게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최도연은 지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 둘만 몰래 가는 거야. 네, 할아버지.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든 후 두 사람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폐공장은 집에서 30분 거리였어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하자 냉동 창고가 보였습니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어요. 최도연은 그 문을 보며 몸서리쳤습니다. 죽을 뻔했던 곳이었으니까요. 관리 사무실은 저쪽이야. 두 사람은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 2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갔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컴퓨터와 녹화 장비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왔어요. 최도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로그인 화면이 떴어요.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녹화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3주 전 날짜의 파일이 있었어요. 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냉동 창고 앞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검은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남자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최도연을 끌고 냉동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났죠.
모든 게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거야. 이게 증거야. 최도연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지호도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아니야. 태주는 경찰도 장악하고 있어. 함부로 신고했다간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최도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언론에 공개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최도연은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이걸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 파일 복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불이 켜져 있는데? 가서 확인해봐. 태준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증거를 없애러 온 거예요. 최도영과 지호는 숨을 죽이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빨리 숨자. 최도연은 지호의 손을 잡아 끌며 복도 끝으로 달렸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남자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저기 창고가 있어요. 지호가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2층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 확인해봐. 발소리가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컴퓨터가 켜져 있어. 누군가 방금까지 여기 있었어. 뭘 본 거야? 녹화 파일. 이거 우리가 회장을 데려온 날 거잖아. 젠장. 파일 복사됐나 확인해.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USB로 복사한 흔적이 있어. 최근 파일 목록에 떠 있어. 부회장님께 보고해. 그리고 주변 수색해. 멀리 못 갔을 거야. 발소리가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최도영과 지호는 창고 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창고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최도연은 지호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창고에는 낡은 선반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호야, 저기로. 두 사람은 선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비췄어요.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남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구석구석을 비췄죠. 최도연은 지호를 꼭 안고 숨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작은 금속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펜던트였어요. 거기 누구야? 남자가 선반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최도연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남자가 선반에 손을 대려는 순간 최도연이 튀어나왔습니다. 지호야, 도망쳐. 최도연은 남자에게 몸을 부딪혔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지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여기야, 여기 있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몰려왔어요. 최도연은 지호의 손을 잡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으로. 두 사람은 반대편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다 최도연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최도연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허리와 다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픔이 온몸을 찢었죠. 할아버지! 지호가 황급히 내려와 최도연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삐끗했는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너 혼자 도망쳐. 싫어요. 할아버지 두고 못 가요. 지호는 최도연을 필사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작은 몸으로 최도연을 부축하며 걸었어요. 남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폐공장 단지가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최도연과 지호는 건물 사이를 헤집고 달렸습니다. 저기다. 잡아.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최도연은 다리를 질질 끌며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요. 지호가 낡은 컨테이너를 발견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최도영과 지호는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찾아.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발소리가 컨테이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호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최도연은 지호를 꼭 껴안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지호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컨테이너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연은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있었어요. 낡은 철근이었죠. 최도연은 철근을 꽉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췄어요. 남자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도연이 튀어나가며 철근으로 남자의 손전등을 쳤습니다. 손전등이 땅에 떨어지며 깨졌어요. 어둠이 다시 내렸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최도연은 지호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야. 뛰어. 두 사람은 다시 달렸습니다.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웠어요. 최도영과 지호는 폐공장 단지를 빠져나와 근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자 나무들이 그들을 숨겨줬어요. 한참을 달린 후 두 사람은 큰 바위 뒤에 숨어 숨을 돌렸습니다. 최도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휴, 따돌린 것 같구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최도연은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심하게 삐끗한 게 분명했어요.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최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최도연을 바라봤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펜던트를 떨어뜨려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최도연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야, 이거 봐. 최도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있으면 우린 이길 수 있어.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거든. 정말요? 응. 하지만 이걸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그리고 적절한 때에 공개해야 하고.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연은 USB를 지호에게 건넸어요. 지호야, 이걸 내가 갖고 있어. 나보다 내가 더 안전할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잡히면 넌 이걸 가지고 경찰서로 가. 기자들한테 가도 좋고. 알았지? 지호는 USB를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야산을 내려와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검은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지호는 최도연을 방으로 모시고 다리에 찜질을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머니 병원 다녀올게요. 미안하구나, 지호야.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쉬셔야 해요. 지호는 간단히 씻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좋아져서 오늘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
빨리 집에 가고 싶구나. 지호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택시를 타야 했지만 돈이 없어서 걸어왔어요. 천천히 쉬엄쉬엄요. 집에 도착하자 최도연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직 불편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어르신, 고맙습니다.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제가 더 신세를 지고 있는걸요.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인 순간이었어요. 지호는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최도연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실은 최도연은 자신의 정체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계셨어요. 세상에, 어르신이 태강그룹 회장이셨다니.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기억도 없었고 또 말씀드려봤자 위험만 끼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이 누구시든 상관없어요. 저희한텐 그냥 고마운 분이세요. 최도연은 감동받았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5대나 됐어요. 최도연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어. 차에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10여 명이나 됐어요. 그들은 집을 에워쌌습니다. 리더 격인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로 말했어요. 최도연 회장님, 나오십시오. 저항하시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칠 겁니다. 최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호야, 할머니를 지켜라. 내가 나갈게. 할아버지, 안 돼요. 지호가 최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부드럽게 지호의 손을 풀었어요. 괜찮아. 이번엔 USB가 있잖아. 넌 그걸 꼭 지켜야 해. 최도연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자들이 그를 에워쌌어요. 회장님, 순순히 따라오시죠. 알았어. 대신 저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물론입니다. 남자들은 최도연을 끌고 차에 태웠습니다. 지호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지호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호야, 울지 마. 우린 할아버지를 구해야 해. 어떻게요? 할머니는 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USB,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자. 아니, 언론사에 가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를 꼭 구할 거예요. 검은 승용차는 최도연을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호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최도연을 태우고 다시 태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최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호야, 부디 안전하게.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은 최도연을 끌고 비상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최상층 회장실로 직행했죠. 문이 열리자 최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은 채 셔츠만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아버지, 또 오셨네요.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는데 왜 자꾸 말썽을 부리십니까? 최도연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멈춰라. 태준은 비웃었습니다. 멈추다니요? 전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아버지 덕분에 회사는 완전히 제 것이 됐습니다.
주식도 경영권도 모두요. 하지만 너는 범죄자야.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고 사기로 회사를 빼앗았어. 증거가 있습니까? 태준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USB는 지호에게 맡겼으니까요. 보세요.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실종됐다가 조용히 은퇴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태주는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죠. 완전히 사라지세요. 외국으로 가시든 시골로 가시든 상관없어요. 다시는 서울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럼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그 아이요? 아버지가 조용히 사라지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최도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호를 지키려면 자신이 사라져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태준의 범죄는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내일 아침까지 생각하세요. 태준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손님방에 모셔라. 편히 쉬실 수 있게. 남자들은 최도연을 본관 옆 별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방이었지만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최도연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회사도 가족도 명예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호가 가지고 있는 USB요. 지호야, 부탁이야. 그걸 꼭 세상에 알려다오. 한편 지호와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호야, 우리 내일 당장 언론사에 가자. 어느 언론사로 가야 할까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큰 방송국이 좋겠구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으로요. 네, 할머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호와 할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꼭 움켜쥐며 버스를 탔어요. 여의도에 있는 대형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방송국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저 제보할 게 있어서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보요? 제보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태강그룹 회장 살해 미수 사건이요. 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경비원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기자였어요. 그녀는 지호의 말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태강그룹 회장이라고 했나요? 네. 최도연 회장님이 아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저희가 구했는데 지금 또 잡혀가셨어요. 여기자는 지호를 자세히 봤습니다. 13살짜리 소년과 병든 할머니. 거짓말 같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어요. 나 좀 따라올래요? 여기자는 지호와 할머니를 3층 편집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앉혔어요. 제 이름은 한지연입니다. 탐사보도팀 기자예요. 이제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지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냉동창고에서 최도연을 구한 일 기억상실, 그리고 최태준의 습격까지요. 한지연 기자는 메모하며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가 있다고요? 지호는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녹화 파일이 들어있어요. 최도연 할아버지를 냉동창고에 가둔 장면이요. 한지연 기자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화면에 그날 밤의 장면이 재생되었어요. 검은 승용차, 남자들, 그리고 밧줄에 묶인 최도연.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지연 기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특종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태강그룹은 우리 방송국 광고주 중 하나예요. 이런 보도를 하면 회사 차원에서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방송 못하는 거예요? 한지연 기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방송하겠습니다. 이건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상부 설득도 해야 하고 추가 취재도 필요하고요. 지호는 불안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요. 한지연 기자는 즉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은 영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이라면 엄청난 특종인데. 팀장님, 당장 보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강그룹이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올 텐데. 그래도 해야죠. 이게 기자의 의무 아닙니까? 팀장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국장님 설득해 볼게. 너는 추가 취재 들어가. 한지연 기자는 지호에게 돌아왔습니다. 지호야, 냉동창고 위치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알아요. 그럼 같이 가요. 현장 취재가 필요해요. 세 사람은 방송국 차를 타고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냉동창고에 도착하니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어요. 한지연 기자는 카메라맨과 함께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냉동창고 안 밧줄 흔적, 그리고 말라붙은 핏자국까지 모두 담았어요. 관리 사무실도 가봐야 해요. 지호가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에 올라가 보니 녹화 장비가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하드디스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 같네요. 한지연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이미 복사해둔 USB가 있었으니 문제 없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방송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지연 기자는 밤새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뉴스 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태강그룹 최태준 부회장이 친부인 최도현 회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상 증거도 확보했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합니다. 국장은 고민했습니다. 태강그룹은 막강한 재벌 기업이었어요. 자칫하면 방송국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죠. 이거 보도하면 우리 방송국 광고 다 끊길 텐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한지연 기자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범죄를 묻어두면 안 됩니다. 국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오늘 저녁 9시 뉴스톱으로 내보내자. 단 법률 검토는 확실히 해.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지연 기자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상 편집, 기사 작성, 인터뷰 준비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했어요. 한편 태강그룹 본사에서는 최태준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이사회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공식적으로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좋아. 모든 준비 완벽하지? 네, 부회장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최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걸 손에 넣은 거예요. 아버지는 별관에 계십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좋아. 취임식 끝나면 처리해. 조용하게. 알겠습니다.
최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게 이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곧 전국에 방송될 거라는 걸요. 오후 2시 태강그룹 대강당에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기자들도 여러 참석했습니다. 최태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 최태준은 태강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바로 그때 대강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지연 기자와 카메라맨이 들어왔어요. 최태준 회장님, 친부를 살해하려 한 사실이 맞습니까? 대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지연 기자를 쳐다봤어요. 최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한지연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도연 회장님을 냉동창고에 가둔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뉴스에서 공개될 겁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설마 정말? 취임식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사들과 임원들이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최태준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죠. 회장님, 사실입니까? 최도연 전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최태준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다잡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황당무계한 거짓말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누군가의 음모죠.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 영상도 조작이라는 겁니까? 화면에는 냉동창고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최도연을 끌고 가는 남자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주변 기자들이 몰려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최태준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경비원들이 한지연 기자를 끌어내려 했죠. 손 떼세요. 취재 방해입니까? 여긴 사유지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한지연 기자는 끌려나갔지만 목적은 달성했어요. 모든 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취임식은 중단되었습니다. 최태준은 분노에 떨며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비서가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증거를 다 없앴다고 하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누군가 미리 복사해 둔 것 같습니다. 그 폐지 줍는 꼬마. 그놈이 한 거야. 최태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당장 그 아이를 찾아. 그리고 방송국에 연락해. 방송 막아. 네, 회장님. 비서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측은 단호했어요. 죄송합니다. 공익을 위한 보도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광고비를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와 보도는 별개입니다.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태준은 창밖을 노려봤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데려와. 당장. 남자들이 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최도연이 있던 방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도연 회장님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최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최도연은 1시간 전에 탈출했습니다. 지호가 보낸 사람의 도움으로요. 그날 오전 한지연 기자는 지호에게 물었었어요. 최도연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 아니? 태강그룹 본사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구해내야 해요. 방송 전에 회장님이 직접 증언하시면 더 확실해지니까요.
한지연 기자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극적이었어요. 증거는 있지만 아직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새 증거인멸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죠. 한지연 기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위험한 일이긴 한데. 한 기자님 부탁이니 해보죠. 사설 탐정은 태강그룹 본사에 잠입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해서요. 별관을 수색하다 최도연을 발견했어요. 최도연 회장님이십니까? 당신은? 한지연 기자가 보냈습니다. 탈출시켜드리겠습니다. 최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탐정은 청소 카트에 최도연을 숨기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경비원들은 청소부를 의심하지 않았죠. 최도연은 무사히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탐정의 차를 타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당신이 한지연 기자입니까? 네, 회장님. 지호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최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호가 고마운 아이죠.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곧 만나실 수 있어요. 한지연 기자는 최도연을 편집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호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호가 달려와 최도연을 껴안았습니다. 최도연도 지호를 꼭 안았어요. 지호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만 무사하면 돼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웃고 계셨어요. 한지연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오늘 저녁 방송에 나가셔서 직접 증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아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죠. 오후 5시부터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최도연은 차분하게 모든 걸 증언했어요. 3주 전 제 아들 최태준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저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 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그는 저를 납치했죠. 한지연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납치당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승용차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태준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폭행하고 폐공장 냉동창고에 가뒀습니다. 죽으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최도연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절 구해줬습니다. 13살짜리 소년이 얼어 죽어가던 저를 발견하고 구해준 거예요. 카메라가 지호를 비췄습니다. 지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아이 이름은 윤지호입니다. 폐지를 주어 할머니 약값을 벌던 착한 아이죠.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전 이미 죽었을 겁니다. 한지연 기자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최태준 회장은 왜 그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회사를 빨리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제 경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태주는 돈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최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지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다시 바로 잡아야죠. 태강그룹은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입니다. 범죄자의 손에 맡길 순 없어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최도연은 모든 걸 솔직하게 증언했어요. 저녁 8시 방송국 보도국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1시간 후면 뉴스가 시작될 거예요. 국장이 한지연 기자를 불렀습니다. 한 기자,
태강그룹 쪽에서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방송 중단하라고. 국장님, 이건 방송해야 합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방송한다. 너는 좋은 취재했어.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녁 9시 정각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태강그룹 최태준 회장이 친부인 최도연 전 회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냉동창고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봤어요. 최도연이 끌려가는 모습, 폭행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이어서 최도연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회사를 빼앗기 위해서요.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가 모두 이 사건 관련이었습니다. 태강그룹 본사에서는 최태준이 텔레비전을 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사 한 명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최태준 씨 살인미수와 감금,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태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태준은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내 변호사 불러. 당장. 경찰차에 태워진 최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본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회장 자리, 하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겁니다. 방송국에서는 최도연과 지호, 할머니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태준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자 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최도연은 지호를 껴안았습니다. 지호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한지연 기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사로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하지만 그 전에 최도연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야, 너한테 보답하고 싶구나. 무엇이든 말해봐. 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무사하신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어? 할머니 병원비도 제대로 대드려야 하고.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지호와 할머니를 평생 보살펴 드리기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방송국을 나섰어요. 최도연의 비서가 차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집으로 가세. 차는 최도연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나타나자 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정말 크다.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야. 하지만 이젠 너무 넓고 쓸쓸하구나. 최도연은 지호와 할머니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는 게 어때? 너희 집은 아직 위험할 수도 있어. 정말요? 응. 여기가 더 안전해. 지호와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도연은 웃으며 두 사람을 객실로 안내했어요. 그날 밤 최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들은 감옥에 갔고 자신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슬펐습니다. 아들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태준아, 왜 그랬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지호처럼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기로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태강그룹 사건으로 떠들썩했어요.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고 최태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이 몰려들었어요. 최도연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과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최태준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후회하는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친부를 살해하려 했습니까? 최태준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살해하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물러나시길 바랐을 뿐이죠. 그럼 냉동 창고에 가둔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제 부하들이 과도하게 행동한 겁니다.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시는 겁니까? 최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최태준은 살인미수, 감금,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끌려가며 최도연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최도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아들로서는 실격이지만 법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이제 태강그룹을 다시 바로잡고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도연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어요. 차 안에서 최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차는 태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최도연은 다시 회장직에 복귀했어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회장실에 돌아온 최도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살폈어요. 최태준이 진행하던 사업들 중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중단해야겠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은 우리 회사와 맞지 않아. 최도연은 회사를 예전처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의 30%를 자선 사업에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태강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가난하지만 훌륭한 아이들을 돕는 데 쓰일 겁니다. 이사회에서 최도연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은 윤지호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호는 방청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단 발족식 날이었습니다. 태강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최도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태강 장학재단의 설립을 선포합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꿈을 가진 청소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한 아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윤지호입니다. 지호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선이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최도연이 어깨를 두드려주자 용기가 났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죽음에서 구해준 은인입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폐지를 주우며 할머니를 모시던 아이죠.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평생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모든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까지, 아니 대학원까지 모든 비용을 저희 재단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지호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도 방청석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지호야, 한마디 해볼래? 최도연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두고 오는 게 아니라고.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할머니도 건강해지셨고 저도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발족식이 끝나고 최도연은 지호와 할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최도연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 집 등기예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럴 순 없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목숨을 주셨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호야. 최도연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혹시 내 손자가 되어줄 수 있니? 지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입양을 하고 싶구나. 법적으로 내 손자가 되어주면 좋겠어. 물론 할머니도 함께요. 최도연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금 지호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지호는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야, 회장님이 진심이신 것 같구나.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자. 지호는 최도연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손자 할게요. 최도연도 지호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정말 고맙다. 그렇게 지호는 최도연의 법적 손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최지호로 바뀌었어요. 할머니는 최도연의 대가족에 합류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지호는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제 방도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방은 엄청 넓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최도연도 함께 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입니다. 회장님, 아니 도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제 그냥 가족이에요. 편하게 대하셔도 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최도연이 직접 요리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요리도 하세요? 옛날에 배웠지. 오랜만에 해보는구나.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호야, 내일부터 학교 가니?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네, 할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도연이 문을 열자 한지연 기자가 서 있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한지연 기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집 선물입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한 기자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한 건 별거 없습니다. 진실을 보도했을 뿐이죠.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말했어요.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지호의 펜던트 말입니다. 회장님, 시계와 문양이 같다고 하셨는데 그게 우연일까요? 최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최도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호의 아버지 윤성재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무엇인가요? 윤성재 씨는 제 조카였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럼 저는, 그래. 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우린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거야. 그 펜던트가 우리를 이어준 거지. 최도연은 지호를 껴안았습니다. 지호야, 넌 내게 돌아온 가족이야.